안녕하세요. TV 책방 목소리 진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교수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저기 부모님들은 늘 공부 안 하면 고생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부하기를 원하셨고 저도 공부하는 것들을 꿈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교수가 꿈이셨어요? 네, 예.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게 된 거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꿈이 무엇이었어요? 아나운서였을 것 같은데. 저는 아나운서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거나 종군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탐정. 탐정하고 종군 기자 어울리는데요, 왠지? 네. 어쨌든 저는 꿈을 못 이뤘습니다만 네. 이 청소년들한테 어릴 적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정말 대부분의 그 답변이 연예인 그리고 콕 집어서 아이돌 이렇다네요. 연예인 아이돌. 사실은 옛날 같으면 딴따라다라고 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그 딴따라에서 아이돌 스타 왠지 있어 보이는데요. 정말 이 아이돌이 그 젊은이들이 워너비 직업이 될 줄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선호 맞습니다. 직업의 리스트가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좋습니다. 어떤 책이 오늘의 주인공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입니다. 일의 미래고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기분 좋으시죠? 네, 여러모로 좋은 건 있습니다만 네. 어떤 의미로 여쭈신 건가요? 서점에 갔더니 베스트셀러에 네. 10위 안에 2권이나 선 작가님의 책이 네. 목록에 올라 있던데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가분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선대인 소장님 뵈면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미국인가요? 네. 저기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네, 네. 연준이라고 하는데 네. 금리를 올렸어요. 네, 0.25%. 네.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갈 것 같고요. 올라갈 가계 가능성이 부채에 높습니다. 대한 네. 폭발 얘기 있고 그러면서 늘 얘기되는 게 부동산 위축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꾸준하게 좀 경고를 해왔었고요. 네. 특히 2014년 8월부터 주택대출 규제를 풀고 또 저금리, 초저금리 상황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1,344조 원이란 가계부채로 쌓여 있고 특히 2015년, 2016년에 우리가 쌓아 올린 빚은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3배 많은 정도로 한 해 가계부채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집값을 밀어 올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초저금리일 땐 좋으나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 2014년 하반기, 2015년, 16년까지 또 건설업체들이 분양 물량을 엄청 쏟아냈잖아요. 우리는 선분양제니까 분양할 때는 공급 여파가 잘 안 느껴지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입주 물량 형태로 돌아오면 상당히 그 파장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우려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니까 좀 빚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부채 다이어트를 좀 하시거나 예,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제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저처럼 사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네. 좀 부담스럽고 네. 답답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그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네. 이야기들을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의 미래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옛날에 집 사려면 네. 사실은 복덕방 가서 집 사지 네. 않았어요. 네. 이른바 발품 판다 해갖고 여기저기 그렇죠. 다니면서 네. 네.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엔 다들 인터넷으로 하고 네. 핸드폰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만 봐도 일의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닌가. 이제 더 이상 공인중개사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제 기존의 이런 뭐 오프라인의 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여전히 이제 그 거래를 중개하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이제 뭐 이제 이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네. 특히 모바일 앱을 이용한 네. 그런 이제 거래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그게 플랫폼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 자체도 온라인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예.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업도 계속 노력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않으면 뭐 힘들어질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업종별로 되게 그 경쟁의 경계 자체가 쉽게 사라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주제가 이 책이 이제 쓰신 책이 일의 미래인데 네. 정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미래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걸 좀 그렇죠. 체감하게 네. 되고요. 네. 이게 뭐 미래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잡아야 되느냐부터가 벌써 걱정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네. 들고요. 근데 뭐 이천희 교수님께서 얼마 전까지도 몸담았던 기관인데요.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기술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반면에 정작 미래에 대한 태도는 성인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다라고 네. 네. 예, 책에 수록을 네. 하셨어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전후 관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다라는 상대적으로, 것이 네. 예, 상당히 참 안타까운데 안타깝죠. 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제 기술에 대한 민감도 이런 건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훨씬 뭐 더 그 감수성이 발달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대고 또 기술 변화가 자기 삶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이 점점 발달하는 건 느끼겠는데 뭐 당장 30, 40대 선배나 뭐 기성세대를 보면 잘 살고 있느냐? 근데 일자리를 되게 불안해하고 노후 걱정을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부터가 아,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우리 삶을 평안하고 좋게 만드는 대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그렇죠.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변화의 중심에 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불안한 거죠. 네. 예. 사실은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실감하겠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네. 이른바 사실은 되게 고성장 시기였고 그렇죠. 대학 졸업하면 네. 뭐 하다못해 학생 운동을 하다가도 네. 취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한 근데- 뭐 한 몇 개의 기업은 그냥 갈 골라서 수- 갈 수 있는 그렇죠.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네. 저성장이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직장을 잡을까 사실 우리의 고민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나는 근데 이 청년들에게 더 이상 일자리가 없다라는 강박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울연구원의 데이터와 네.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면밀하게 알아야 우리가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를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 철렁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만들 동력을 만들 기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를 생각을 해보면 네, 네.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이시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네. 당장 이제 TV 뭐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울컥하는데 네. 프로그램 없어졌습니다. 네, 예.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하면 네. 저는 이제 또 그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잘해서 그런 소식이 안 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장이 바뀌고 일자리의 변화가 생긴다는 네. 게 사실 청소년들 직업을 짓는
지금 찾는 분들 말고 저희 같은 세대에도 사실은 굉장히 그게 불안한 그렇죠. 요인이거든요. 제가 좀 뭐 느끼는 불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최근의 변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겨울에 그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출국하러 갔더니 자동 입출국 심사대가 예. 생긴 네, 거예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걸 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거기 자동 입출국 시스템 앞에 그 한 분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잘 작동하는 거 보고 계신데 그분이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이 서 있긴 한데 그분도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 스스로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조만간 나도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지금 각종 현장에서 뭐 공장에서부터 사무실에서부터 네. 사실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런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분명히 나타나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흐름들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는 당장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속도가 못 따라잡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죠. 네. 네. 자, 그러면 선대인 소장님은 4가지 원인을 딱 그 네. 유형화 시켰더라고요. 첫 네. 번째가 저성장. 네. 그게 이제 고도 성장이었는데 네. 반대로 된다는 네. 거고요. 두 번째가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고. 세 번째가 기술 빅뱅. 네. 이제 네 번째가 로봇, 인공지능 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저성장 아니겠어요? 네. 네. 사실 일본의 저성장 사실 네.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현실화되는 건데 네. 이 저성장 일자리를 그냥 없애는 겁니까? 변화를 시키는 겁니까? 저성장은 전반적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일자리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증가하지 않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일자리가 또 소득의 원천이잖아요. 네. 그럼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그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럼 기업들은 투자를 적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악순환 악순환 구조가 구조가 되는 만들어지는 거네요. 거죠. 그러면 투자 적게 하면 역시 일자리 적게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성장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차라리 외환위기 때나 뭐 2008년 경제 위기 때는 한번 충격이 크게 왔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회복돼서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계속 점점점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사실 저성장,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흐름에 맞는 어떤 현실을 인식하고 네. 예, 거기에 맞게 적게 벌더라도 뭐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네. 예,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일단 저성장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인구 감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구 구조가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잖아요. 변수 중에 근데 하나죠. 인구 절벽 네. 그리고 소비 절벽으로 이어진다. 네. 뭐 그 문장 자체가 너무 그냥 명료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예, 딱히 뭐 첨언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이게 다른 변수들은 몰라도 인구 구조는 사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태어난 아이 숫자가 뭐 그 이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각종 학교 진학자도 결정하고 취업 시장에 뭐 인력 숫자도 정하고 군대 가는 숫자도 그렇죠. 정하고 결혼 연령대, 뭐 가임기 여성 이런 걸 뭐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 활발하게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로 이제 들었었습니다. 올해가 그 줄어드는 원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2020년 중반 정도까지, 20년대 중반까지 이게 가파르게 줄어들고요. 반면에 고령화는 굉장히 그 시기에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구가 그렇게 가파르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한편으로는 왜 소비 절벽이 오냐면 보통 50대까지 많은 분들이 최고 소득을 올리죠. 그래서 평균 가계 소득을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50대에. 근데 이게 60대 이후로 돼버리면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절반으로 준다는 것은 주는군요. 예. 한편으로 소비도 그만큼 확 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확 주는 고령 세대가 많아진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경제에
소비 여력, 뭐 구매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드는 어떤 업종, 품목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산업이 위축되고 그 산업에 있는 일자리들이 또 위축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적게 태어나니까 지금까지 사교육 시장이 많이 팽창해 왔는데 이 사교육 시장도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 커지기 힘든 그렇죠.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교육 시장 줄어들면 그게 종사하고 있는 학원 종사자들 뭐 다른 길들을 다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도 대학이 사실 뭐 엄청나게. 지방대들부터 해서 서서히 네. 지금 뭐 이른바 통폐합이니 구조조정 그런 관점에서 네, 네. 필요하다 이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자면 기술 빅뱅 얘기를 해요. 네, 네. 사실 아까 대학도 얘기했지만 대학 단과 대학들이 지금 다들 빅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예컨대 문과대학이 예컨대 무슨 사회과학대학이랑 겹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예술대학이랑 겹치고 이러는데 이 기술 빅뱅이 일자리 변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요? 기술 빅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빅뱅 파괴라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술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막 빅뱅처럼 이렇게 그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제품 서비스가 확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또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기존 같으면 관련 분야의 산업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산업들이 갑자기 같이 재편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경계가 무너져요. 저는 이게 네.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네. 영화를 봤는데 왜 타이피스트가 주인공인 영화였어요. 네, 근데 네. 그 시대는 굉장히 이게 선진 기술이었고 네, 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죠. 너무 하고 싶었던 예, 예. 거죠. 온갖 사람들이 그 타이핑을 열심히 연습하고 어떻게든지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기에 그 순식간에 기술은 바뀌어버리죠.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또 대체하게 네,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된다면 인간은 점점 소외되고 정말 내 갈 길은 어디야? 뭐 네. 이렇게 되는 충격 속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전 좋은 예인데요. 예전엔 테페스트가 사라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걸 새롭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그렇죠. 뭐 하는 인력들이 이제 필요했다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와 좀 다르다는 게 문제죠. 대체할 만한 직업조차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충분한 숫자로 아직은 그렇죠. 안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기술 빅뱅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언제부터 갖게 됐습니까? 뭐 한 2008년에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5년, 네. 뭐 10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나서 사실은 그 이전에 휴대폰 업계의 최강자였던 노키아가 2년 만에 거의 망했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노키아는 관련 업종이잖아요. 근데 코닥 필름이 무너져 버려요. 물론 코닥 필름은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나 나왔는데 그 관련한 업종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을 그렇죠. 것 같은 데서 경계가 파괴되면서 그냥 순식간에 산업들이 그러니까 재편이 산업의 되는 지형이 확 바뀌는 확 거군요. 바뀌어버린 거죠. 예.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파급 효과를 낳는 게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네. 흐름도 사실은 그런 정도의 예. 또는 그 이상의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 모든 주변 환경들이 스마트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한 환경으로 변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영향을 받고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겠죠. 네. 지금 사물 인터넷 말씀을 하셨지만 끝으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로봇화 네. 그리고 인공지능. 네, 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네. 아주 구체적인 불안감을 갖게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네. 생각해요. 그 한국의 경우는 좀 더 걱정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에도 그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네. 보통 인구 밀도가 뭐 우리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네, 많이 예. 들었는데 산업용 로봇 밀도가 1위다 이런 네. 이야기는 어. 잘 못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하긴 뭐 많이 이렇게 높기는 합니다만 한국이 또 유독 더 높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는 노동의 어떤 사회적 견제력이 약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공장 자동화가 되는데 이렇게 좀 뭐 저항력이 약하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로봇에게도 세금을 걷자 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네. 거죠. 왜냐하면 네. 로봇이 대체하면 네. 사회복지를 통해서 하다못해 실업급여도 줘야 되는데 네, 네. 세금도 안 내는 네. 상황이니까 네. 세금 좀 걷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로봇세라는 게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뭐 언급을 하셔서 되게 우리 국내에도 화제가 됐죠. 근데 로봇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세도 내고 또 그걸 또 한편 소비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내고 뭐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직간접적인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로봇은 없죠. 사람의 노동력은 대체하는데 사실은 지금 구조로 보면 아무것도 안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자리는 없어져서 네. 그러면 그 사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실업급여든 또는 네. 그 사람의 생활이 이제 불안해진 만큼 뭔가 그렇지. 복지 혜택을 주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 로봇이 대체하고 나서 그 재원을 만들 여력은 전혀 없는 거죠. 그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봇의 도입하자는 취지 중에 하나는 기술이 너무 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이 재편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빨리 없어진다.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자라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멈추지는 않더라도 조금 그 도입의 속도를 늦추자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반대 의견은 자 이렇게 기술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건 생산성을 높이는 조치인데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 궁극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더 안 늘어난다. 이런 또 반론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 새로운 어떤 재원들을 만들어내는 노력 필요하고요. 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로봇세 논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적정 기술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하지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더 선진적인 기술보다는 네. 우리의 콘텍스트에 맞는 네. 적정한 수준의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기본소득 정도면 되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기본소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번 책에서 좀 주로 제안하는 내용이긴 네. 한데 기본 자본도 지급하는 것까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 자본이요. 네네. 네.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자, 뭐 인공지능 기술이든 로봇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은 되게 높아질 텐데 이 과실은 대부분 뭐 자본을 가진 분들이든 또는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내신 창업가들한테 주로 돌아갈 거거든요. 임금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걸 이제 높아진 생산성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난 어떤 과실들의 일부를 이제 정부가 흡수해서 이걸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죠. 특히 이제 복지국가 맥락이 아니라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제2의 기계시대라는 이런 상황에서 좀 새롭게 이제 조명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네. 기본 자본이라는 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기본 자본은 왜냐? 자, 기본 소득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계속 축적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지난 몇십 년간의 흐름을 보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 상회했습니다. 그게 사실 토마 피케티의 주요 명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이런 속도로 가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위 0.1%가 전 세계 0.1%가 차지하는 부는 전 세계의 부의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기본소득이 나눠진다 하더라도요. 지금 속도를 유지해서 계속 가버리면 나중에 30년이 지나버리면 전 세계 부의 60%를 차지해버립니다. 네. 극단적인 부의 솔림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사회 통합을 위해서나 경제적인 구조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이제 이 국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자본 풀을 만들자는 네. 겁니다. 그 풀은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서 한국은 저는 여건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트업 창업 자금 이런 거 많이 지급하잖아요. 지원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구개발 예산이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에 이를 정도로 되게 비중이 높습니다. 그 효율성이 사실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할 때 스타트업들한테 일정하게 지분을 확보하거나 또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서
그 일정하게 그 생산 결과물이 상품화될 때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공유 자본 풀을 계속 늘려가면 네. 이게 처음에는요 스타트업 뭐 처음 시작할 때 1%, 2%라도 이게 만약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되게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런 자금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몇십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가면 굉장히 큰 국가 공유 자본 풀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금은 어린 사람들이 한 20년 후쯤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성인이 됐을 때 이걸 나눠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병을 나눈다든지 해서 유사시에 일정하게 쓸 수 있게 하되 그 외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갖고 있고 그걸 국민 매년 이 자본이 성장하는 만큼 그 배당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면 한편으로는 소득 격차도 완화하면서 네. 또 이 자본도 그렇죠. 자본의 어떤 효율성 증가에 따라서 그 혜택을 대다수 국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로는 좀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준비는 이게 지금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이상 네. 걸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 할 네. 것들에 쭉 주요 내용 중에 언급을 하나입니다. 하셨고요. 이제 끝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일의 미래를 바꾸려면 교육 분야에 투자하라라고 네, 네. 한 챕터를 쓰셨어요. 근데 네. 그냥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비 너무 많이 드니까 이 교육비 줄여야지 뭐 맞아요. 이거잖아요. 네, 근데 네. 과연 어떤 긍정적인 네. 결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마무리 질문으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이게 주시는 이제 건지 아까 이제 여쭐게요. 뭐 우리 사회 차원이라면 가계 차원에서는 저는 자산 측면에서는 부동산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큽니다. 자산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좀 줄여가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 우리 가게에 되게 주름살을 남기는 게 바로 사교육비죠. 네.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 시간을 쓰고 또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데 사교육의 효과를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당위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사교육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세상은 당위적으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교육비에 너무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당장은 에이 뭐 쓸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시골에 소 팔아서 장남을 대학 보내면 네. 그 대학 뭐 등록금도 지금보다는 훨씬 쌌지만 우골탑이라고 그렇죠. 했죠. 어쨌거나 나오고 나서 뭐 좋은 직장 그렇죠. 잡고 또 뭐 일가족 식구 동생들을 이렇게 또 근사하는 그 효과를 생각하면 투입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는 몇 억씩 써서 사교육 뭐 심지어는 몇 억씩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교육해서 좋은 대학 보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예전처럼 기업의 수명이 길지가 않거든요. 네, 예전에는 맞아요. 60년 정도 됐다면 이제는 평균 수명이 기업 수명이 15년,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직장들 나와서 결국은 또 50대 초중반 되면 사실 정년 맞아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교육이 과거처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리고 사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2의 기계 시대라는 건 한편으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인간이 기계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 일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겁니다. 예를 들어 네. 판례를 찾거나 그렇죠. 법률 조항을 찾는 건 인공지능이 더 잘하죠. 네. 근데 그 의뢰인의 어떤 그 고민을 같이 고민해주고 상담하고 또 적절한 소송 전략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이렇게 아주 그렇죠. 뭐 원활하게 대변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기계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보죠. 시험 잘 보는 기술은 과거에 그게 중심이었다면 이제 시험 잘 보는 기술을 넘어서서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한편으로는 문제 자체가 어디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예전에도 강조되어 왔지만 앞으로 더 강조될 거다.
그리고 시험 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시험 치는 기계로 만드는 사교육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방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교육비를 아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그래야 우리 부모들의 노후도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점점 더 밝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교육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교육 자체로 봤을 때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창의적인 교육이 안 된다. 네. 사교육이라는 게. 네.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도 옛날과 같이 없다. 네, 네. 옛날에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나면 저기 동생들 건사까지 했는데 이제는 자기 몸도 건사 못하니 그렇죠. 투자할 이유 별로 없고 네. 그 얘기는 우리의 교육 정책 전체의 큰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뭐 이런 네, 얘기 네, 같아요. 상대적으로 로봇이 못 쫓아올 만한 그렇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 영역에 투자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강조를 드리면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뭐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국내의 논의는 너무 산업, 기업의 관점에서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 4.0, 교육 4.0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요. 기술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져서 너무 불안해지면 이런 기술 변화에 따른 어떤 산업의 혁신, 기업의 혁신을 자꾸 거기에 저항하려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기본소득의 기본 자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안정감을 갖게 해줘야 그 기술 혁신에 따른 어떤 산업의 변화, 기술의 기업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산업, 기업의 관점에서만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논의의 폭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손대인 소장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책의 첫 부분이 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집값, 주가. 우리 대통령 되면 주가 얼마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게 아니라 일자리,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얼마나 가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즉 주머니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지로 인덱스가 바뀌어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성장이라는 담론이 갖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네. 과거의 성장 말고 좀 새로운 네. 저 가계소득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어떤 삶의 질 네. 이런 것들이 담보된 인덱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책이 독자들에게 좀 신선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그 네. TV 책방 북소리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선대인 소장님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내 인생의 한 구절 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리영희 선생님이라고 그 예전에 우상과 이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셔서 네. 특히 70, 80년대 학번들한테는 굉장히 전환 유명하신 시대의 논리.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승각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구절을 쓰셨어요.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우리에게는 현실에 가려진 허위를 벗기는 이성의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써야 했다.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동안 기자 생활도 했고 또 연구인이기도 하고 저자이자 뭐 강연자이자 또 가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떠들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제 역할은 바뀌어도 그 일관된 어떤 중심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관계에 때묻지 않은 올바르고 정직한 정보, 정확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희 선생님의 이 글귀가 저한테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선대인 소장의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신뢰감이 확
높아지는데요. 얼굴은 되게 부드럽고 그런데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되게 강단 있고. 예.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오늘은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책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도 궁금하시죠? 평가까지 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네,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날카로운 평가가 있는데요.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본방사수를 해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선대인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양의 책갈피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내일에 대한 희망을 놓치기 쉬운데요.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게 바로 중심을 잃지 않고 미래의 변화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대목입니다. 인간 사회가 적어도 기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인간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상이라면 협업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리드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리더십은 높은 직책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욕구들을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리드하는 능력이다. 그런 리더십은 협력하는 능력과 함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다. 리더십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리더십은 사실 나눠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든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료나 부하에게 나눠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최상층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들을 크게 키워서 크게 나눠준다. 리더십이 강한 사람일수록 기본적으로 협업 능력이 강하다. 이번 주에는 선대인 소장의 일의 미래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그리고 5년 뒤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에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해법을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대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은 지금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65%가 지금은 없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틀에 사로잡힌 교육에 목을 매고 있지요. 오늘 아침 아파트에서 만난 중학생이 인사를 해와서 물어봤더니 학원만 5개를 다닌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일의 미래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체계는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 부족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기술과 산업 중심의 변화만 이야기할 뿐 정작 우리나라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래는 다른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 우리의 오늘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과도한 기대를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좀 더 크고 분명한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